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파우스트입니다. 네,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1년 제35회 읽고 왔고요. 이번에 대상을 받은 작가님은 공지영 작가님이에요. 이분 꽤 유명하시죠? 대중적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근데 공지영 작가님 소설은 제가 처음 봤어요. 음, 그 이전에 이제 수필 에세이 쓰신 게 있는데 나는 네가 무엇을 하든 뭐 어떤 삶을 살든 너를 응원할 것이다 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에세이 딸에게 보내는 어떤 편지 같은 내용인데 그걸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외에는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봤죠 저는. 음. 혹시 공지영 작가님 소설 뭐 보신 거 있으신가요? 우리들의 행복했던 시간, 오행시 같은 경우에도 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뭐 다른 사실 소설들도 워낙 그때는 뭐 사실 유명해서 그렇죠. 유명하죠 이분. 예, 다들 뭐 한 번씩은 또 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어, 그래서 그 우행시 보시고 나서 좀 어떠셨나요? 감상평이랄까? 일단은 뭐 아주 그 감동적인 어, 뭐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나와 무슨 잡화점 그 요즘에 유명한 어떤 소설 중에서 일본 소설들이 주는 그런 감동적인 소설들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어, 어, 그리고 굉장히 좀 그 옛날 너무 오래돼서요. 사실 기억이 잘 예, 안 나는데요. 어, 거의 중고등학교 때일 거예요. 예, 예. 예, 엄청 오래됐어요. 공지영 작가님이 그러니까 데뷔하신 지도 이 책에 보면은 88년에 1988년에 문단에 데뷔하셨어요. 그 이후로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으니까 아마 90년대 가장 좀 잘 나가셨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음, 물론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에도 그냥 꾸준히 책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진짜 롱런 하는 작가님이시죠. 어, 한때 진짜 베스트셀러도 많이 내셨고, 여기 나온 작품, 이제 대상 수상작, 맨발로 글목을 돌다, 또 참 좋았고, 그다음에 자선 대표작 진지한 남자도 참 좋았어요, 저는. 일단 대상 수상작을 먼저 볼 텐데요. 이거야말로 전 뭐 이제 이분의 소설을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일단 이 작품만 놓고 보면 아, 공지영 작가님의 스타일이 이렇구나. 이제 좀 깨닫게 됐던 작품이지 않나 싶어요. 일단 파우스트님은 이 대상 수상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어, 굉장히 뭐 공재영 작가의 어떤 스타일을 또 온전히 담아내면서 또 되게 사회적인 작가잖아요. 사회적인 문제들, 이슈들, 도가니도 그랬던 것 같고, 그죠? 네, 그런 도가니. 이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이슈들을 잘 건드시는 그런 작가님이 아닌가. 예.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다루고, 그리고 뭐 대중적인 감동도 잘 다루고, 이번에는 심지어 뭐 문학적인 어떤 것들도, 어, 굉장히 좀 이게 좀 새롭기도 하거든요. 약간 어, 기자가 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예. 어,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어, 괜찮은, 셋 다 잘 쓰는 작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이 소설이 진짜 일단 이 소설은 그 뭐 사소설이라고도 하는데 자기 얘기를 쓴 자기 얘기를 쓴 거 이게 소설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기행문 뭐 일기 이런 느낌도 나는 예. 여기 안에 보면은 뭐 자기 책 얘기도 나오고요. 본인의 책 그리고 일본에 가게 됐는데 이 작가님이 H라는 사람 H가 자기 책을 번역도 하고 뭐 일본에 번역도 한 그런 사람이죠. 번역가이기도 한. 그래도 만나러 간 얘긴데 실제 있었던 일 같아요. 이거 소설이 아니라 그냥 실제 있었던 걸 그대로 썼구나.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요번에 이걸 읽으면서 어, 좀 이건 직감인데 깨달았던 게 공지영 작가님과 저의 결이 같다. 읽다 보면은 그 수많은 작가를 저희가 지금까지 봤지만 아, 공지영 작가님 이 소설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이분은 스타일이 나랑 결이 같은데? 그리고 어디서 그런 걸 느꼈냐면 일단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 위안부 위안부 그것도 나오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H 관련해서는 그 북한 북한이 이제 그 일본인들 납치해 갔던 그런 사건도 나오고 하여튼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이슈에 대한 되게 어떤 집착이랄까? 어떤 정의감, 이건 정의감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어, 내가 봤을 땐 이게 옳아. 그게 이제 뭐 어떤 뭐 그런 정의감? 이런 거에서부터 오는 거죠. 근데 그런 정의감을 유달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옳은 건 옳은 거야. 이게 예전에 이제 저는 그 거리에 이렇게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뭐, 다니는 사람 절대 이해 못 했고, 침 뱉고 막 이러는 사람들, 욕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달리 윤리적인 그런 의식이 가- 강했던 거죠. 아마 공지영 작가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윤리적인 그런 어떤 기준이랄까? 본인만의 기준이 상당히 높은, 어, 보통 사람들보다.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작품들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꼭 알려야 돼. 뭐, 이 사건을 알려야 되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고, 좋은 쪽으로, 내가 이걸 만들어 가고 싶어. 어,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 같아요. 하우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이런 부분을 높게 사는 게요. 뭐 무스비 님도 이제 굉장히 그런 어떤 사회적인 눈을 또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이런 어떤 사회운동가나 작가나 기자나 뭐 정치인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인 어떤 모순 같은 것들을 다 하나하나 발견해서 그것을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어떤 복지를 주거나 아니면은 뭐 자금을 모아서 어떤 단체 모금을 하거나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일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윤리적인 관심이 높다. 요게 이제 하나고, 어, 그리고 또 이분 스타일이 이게 1번부터 해가지고 수없이 많이 나눠놨잖아요. 솔직히 글이 매끈하지가 않아요. 어, 매끈하게 이렇게 뭔가 다듬어진 느낌이 아니라 에피소드가 중구난방으로 막 튀어나와요. 그게 쓸 때 직관적인 거죠. 제가 직관이 강하거든요. MBTI 보면은 N 성향 있잖아요. N. N이 직관이 강한 거잖아요. 저는 원래 생긴 게 원래 그러니까 직관이 강하다는 건 그냥 뭐 논리엔 약해요. 논리엔 약한데 그냥 막 갑자기 떠올라. 왜 떠올랐는지 몰라. 그냥 번쩍번쩍 생각이 번쩍번쩍해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게 번쩍번쩍 나오고 브레인스토밍 하기 좋은 서양인데 공정 작가님이 딱 그래요. 이 글만 봤을 때 그냥 막 쓰다가 갑자기 위안부가 떠오르네. 이거 쓰는 거야 막. 쓰다가 막 쓰다가 중간에 뭐 성경 욥기 얘기도 나오죠. 그럼 써 막. 어. 근데 그게 이제 이미 자기가 이제 또 경험해 본 것들을 쓰는 거기도 하고 되게 직관이 강해요. 그냥 쓰다가 그냥 순간 떠오르면 쓰는 거야 그냥. 이게 막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공정 작가님은 천재형, 그러니까 천재형은 이제 김혜란 작가님처럼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고 그냥 직관으로 막 쓰는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거든요. 쓰다가 그냥 떠오르면 뭐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뭐 전체 이 문맥을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떠오르면 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스타일에 대해서. 저도 뭐 굉장히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가진 게요.
이게 뭔가 하나의 어떤 계속 다름직 계속 달려가는 정말 기자 같은 어떤 사회를 이제 계속 발견하면서 내가 거기에 계속 뭔가 그런 어떤 문제들을 자신이 뭔가 해결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계속 이제 앞서서 나아가고 싶고 뭔가 그런 어떤 사람들을 다 내가 발견해서 이런 글로써 남기고 싶고 이런 글을 또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루키도 이런 용기가 있는 작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이런 어떤 느낌도 있어. 문장이 하나를 이제 물고 늘어지면은 그런 어떤 의혹이나 어떤 것들을 이제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기자의 감, 작가의 감, 요런 문장도 잘 써요. 하루키는. 음, 그래,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느낌도 뭔가 하나의 뭔가 그 뱀처럼 하나 딱 물고 달라붙는 정말 스릴 같거든요, 이게. 음,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음. 물건 늘어지는 뭐 그것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분은 직관이 강한 그러니까 작가님이다. 아 이런 그러니까 저랑 결이 비슷하죠. 그런 부분이 비슷하고 나도 소설을 쓰면 왠지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이 형식이 여기 지금 내용하고 맞아 떨어져요. 주제가 고통 고통이잖아요. 고통이고 운명이고 근데 그런 운명과 고통에 걸맞는 사례들이 계속 튀어나오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줄거리는 H를 만나고 있고 H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자기 상황도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요. 이게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방식이 다른 소설에서는 유효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쓰면은 좀 난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소설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죠. 예. 그래서 H에 대해서 뭐 소설 내용을 좀 보면은 어 그 북한에 납치당했던 전력이 있어요, H는. H는 인제 뭐 그랬고 그래서 참 중간 진짜 여기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열이 되는데 음 혹시 여기 인제 뭐 이 중에서 좀 에피소드 중에서 와 닿았던 거나 아니면 좀 와 닿았던 문장이 혹시 있을까요? 파우스트 님은? 읽으시면서? 아무리 봐도 그 하나의 어떤 역사적 문제 의식을 가지고 위안부와 할머니를 가지고 쭉 썼다면 되게 뻔해졌겠지만 음. 여기서는 이제 그 아우슈비츠 그 비극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음. 나중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그죠. 거의 이게 마지막에 나오죠. 음. 이게 아주 문학적이고 하나를 뒤튼 거죠. 원래는 뭐 어두움이 있고 빛이 있으면은 그 많은 비극이나 이제 어두움이 빛을 이겼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빛이 어두움을 맨날 이기고 있다. 아주 뭐 상징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뭐 에피소드들을 좀 앞에서부터 좀 보면은 어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죠. 일본에 인제 이 작가 나는 공지훈 작가님일 텐데 나와 그리고 송 감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영화화한 뭐 송 감독과 H는 인제 통역을 하기 위해서 인제 이렇게 세 명이 인터뷰를 하러 다니는데 그 M신문과의 인터뷰로 여기 문학 담당 기자가 아니라 부장이 직접 왔는데 H에게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작가와 송 감독에게는 전혀 질문을 하지 않고 H에게만 H가 왜냐하면 북한에 끌려간 적이 있기 때문에 되게 보수 신문이죠. 저는 인제 인터뷰라는 게 참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참 얼마나 곤혹스러울까. 정작 아니 나한테는 질문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이 부장이라는 사람은
계속 물어보죠. HC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이가 없죠. 이런 상황을 아마 직접 작가님이 겪어보신 것 같아요. 공정 작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아니, 그러면 지들은, 일본은 위안부 해가지고 위안부뿐만 아니라 몇백만 명을 끌고 갔었잖아. 뭐 일제시대 때 이런 얘기도 송 감독하고 하고. 그러니까 송 감독에게 이제 뭐 이런 어이없고 분한 일을 영화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은 영화화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사화할 일이죠. 이렇게 이제 받아치는 거죠. 송 감독 세다. 뭐 요런 에피소드도 있고, 어, 그, 근데 나는 H와 어떤 오노이 같은 감정을 느껴요. 19쪽에 보면 오노이 같은 감정을 느꼈다. 운명의 손톱에 생을 할퀴어 본 상을 가진, 나누어 가진 오노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그리고 5번 단락을 보면 22살 당시 법대 3학년생 니가타에서 1시간 반 더 가야 하는 도시 가시와자키 해변에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H는 북으로 끌려간다.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이 멀건 대낮에 일본에서 북으로 끌려갔던 거예요. H는. 뭐 이런 것도 짧게 나오고. 그러니까 단락이 계속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떤 전멸하듯이 번쩍번쩍하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죠. 요번에는 이제 H 얘기했다가 또 다른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게 직관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서술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고 하는데, 읽으시면서 좀 괜찮으셨나요? 음, 어, 저는 뭐 이 소설에 또 특이한 특징이 있다면 이런 것이 또 좋은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특히나 뭐 이런 어떤 기자 같은 어떤 사회의 어떤 뭔가를 파악하는 어떤 느낌에는 이 방식이 유효했다. 어, 좋았다, 이런 방식이. 예, 어, 왜냐하면 어, 이렇게 뭐 영화처럼 이게 마치 하나의 교차 형식으로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를 이제 추적하면서 그 어떤 사람을 이제 발견도 하고 어떤 이제 뭐 계속 장면이 이제 장소가 이제 바뀌어간 어, 그리고 어떤 담론을 또 계속 뭐 집요하게 하나씩 이제 들추어내는 음, 그런 형식이 아주 인상이 깊었다고 저도 네. 좋았다고 보는 게,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주제는 하나인데, 그 운명의 뭐 가혹함 이런 거겠죠. 운명이 나를 괴롭힌다. 인간을 너무 괴롭힌다. 이런 건데, 다 비슷비슷해 보여. H도 딱한 사정이 있고, 북한이 끌고 가버렸어.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리고 나도 그 남편과 엄청 그 괴로운 일들이 있었죠. 나를, 내 말을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고, 6번 단락이 대표적으로 어, 그런 단락이겠죠. 뭐 이런 것들, 나도 억울해. 막 남편과 사는 게. 근데 실제로 공정 작가님이 그 결혼했다가 3번 이혼하셨잖아요. 본인도 이제 그런 좀 아픈 개인사가 있고, 그걸 우리는 아니까 이렇게 더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거고. 소설가가 자기 얘기 쓰는 거는 저는 뭐 어, 몰입감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다. 이런.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도 중간에 나오죠. 음. 일본인들은 이게 작가를 만날 때마다 H씨가 납치되었던 일에 대해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물어봐요. 어, 계속 물어봐요. 24쪽에도 보면 기자들이 묻죠? H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게 되게 정치적인 건데, 아니, 작가한테 이걸 왜 이걸 왜 물어보냐고. 이게, 이거는 이제 공지영 씨가 이제 나가 이렇게 말한 거죠.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왜 착한 사람들에게만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H를 만나고 나는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만이 선의를 가진 그들만이
자신에 대한 진정한 긍지로 운명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에게 그런 너무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선의를 가진 그들만이 자신에 대한 진정한 긍지로 운명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거겠죠. 운명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되게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 이게 주제죠. 이 소설에 어떻게 보면 8번 단락은 이제 순이라는 그 어 위안부의 그 증언이에요. 진한 글씨가 다 증언이죠. 실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 이런 거 보면 되게 극단적인 참 그런 사연 그게 참 힘들죠. 힘들고 음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 그리고 이 나라는 사람이 그 인용도 해요. 26 쪽에 보면 김승옥의 무진기행의 한 장면. "인수기는 좋은 사람인가? 선생님이 그렇게 봐 주시면요." 뭐 요런 장면을 인용하기도 하고 인용이 계속 나와요. 아 그리고 H를 만나러 갈 때도 나는 어 또 어떤 여기도 인제 인용문이 나오죠. H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음. 하여튼 거기도 인용문이 나오고 또 인용문이 계속 나옵니다. 어. 그 그리고 27 쪽에 인제 10번 단락 보면은 H를 처음 만날 무렵 한국의 젊은이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납치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근데 조카는 한국에 살 때 탈레반에게 납치당한 젊은이들이 속한 그 교회에 다녔었다. 만일 미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나도 그들과 함께 그 봉사를 떠났을 것 같아. 재작년에 그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봉사를 다녀왔었거든. 조카는 이야기를 마치며 어깨를 부르르 떨었다. 실제 이럴 수 있겠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납치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 당시. 이제 중간에 보면 그런데 석 달 후 형부의 사무실에 있던 맨하튼의 쌍둥이 빌딩으로 비행기가 처박혔다. 급작스럽고 부당한 발령을 받지 않았으면 형부가 앉아 있었을 바로 그 층이었다. 조카는 자신의 아버지와 그가 다니던 회사에 납득할 수 없는 결정 덕택에 목숨을 건진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어쩌면 운명이 인간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을 것이다. 음. 인간의 결정이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것이 조카의 신앙을 더욱 두텁게 만들었을 것이다. 음. 참 운명이라는 게 묘하죠. 조카가 탈레반에 잡혀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카의 그 형부가 쌍둥이 빌딩 그때 죽었을 수도 있고 거기 있었으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참 참 그 28 쪽에 보면 이런 문장도 있어요. "너무 많은 충격을 받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많은 것을 깨달은 자가 그렇듯 조카의 말은 두서가 없었고 그리고 낮았다." 이 문장이 이 소설의 형식을 대변하죠. 이 공지영 작가님이 이거 본인 얘기예요. 너무 많은 충격을 받고 뭐 아까 위안부도 그렇고 여기 지금 조카 얘기도 그렇고 탈레반 자기가 다 취재하고 겪었던 일이잖아요. H 사건도 그렇고 자기 본인의 그 남편 이야기도 그렇고 너무 많은 충격을 받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많은 것을 깨달은 자가 그렇듯 조카의 말은 두서가 없었고 그리고 낮았다. 이 소설이 딱 그렇잖아요. 형식적으로 막 중구난방 이야기가 몰아치고 있어요. 근데 엄청 뜨거워요. 뜨겁고 너무 무거워요. 아까 위안부 인용한 말들 그렇죠. 너무 묵직해요. 너무 아프고 인용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소설에서. 근데 두서가 없죠. 두서가 없고 그리고 낮았다. 아마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막 이게 뭐 이게 세련되진 않아도 어떻게 보면 거친 맛이 있어요. 이 소설 자체는. 자기 보통 이제 자기 증언하는 게 그렇죠. 에세이라는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얘기를 하는 건데 거친데 그게 또 진실을 품고 있으니까 또 그리고 되게 묵직한 얘기를 운명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대상을 탄 게 아닌가 싶어요. 소설이 묵직하거든요. 이게 음, 거칠게 하지만 넌 운명이라는 것을 믿니? 하면서 프리모 레비, 빅토르 프랭클 이 사람들이 아우슈비츠에 겪었죠. 겪었다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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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사람들인데 살아남은 생존자들 그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기 얘기도 나오죠. 욥의 고통에는 이유가 없다. 고통이 불가했어.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공지영 작가님은 이 자기가 겪은 이 고통, 본인도 너무 괴로우니까 이 고통이 뭘까? 운명이 뭘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의 답으로 이 소설을 쓰신 것 같고, 이 30쪽에 보면 7년이라는 시간이었다. 내가 글을 쓰지 못하고 지냈던 그 시간들. 나는 벌써 그때의 시간들을 다 잊고 내가 언제나 글을 써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7년 동안 글을 못 썼대요. 작가로서는 꽤 긴 시간이죠. 7년 만에 글을 이렇게 포해낸 게 이 소설이다. 맨발로 글목을 돌다. 인 건데, 11번 문단의 에피소드도 이제 이제 대학생일 때 운동권일 때 얘기죠. 운동권일 때 배웠던 그런 세계를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 근데 그게 이제 정작 자기 삶에는 쓸모가 없더라. 어. 그리고 33쪽에도 이런 32쪽에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오죠. 언젠가 내가 결혼 생활 중에 손톱으로 얼굴을 잔뜩 긁힌 채로 정형외과의 그녀의 남편에게 진단서를 떼러갔을 때, 이거 이런 일이 있었구나. 33쪽에 보면 운명이 생을 덮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안다. 그 포충망 속에 사로잡히고 나면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회전하고 있을 뿐이다. 고통을 중심으로 하여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하나의 슬픔의 계절이 있을 뿐이다. 이게 오스카 와일드가 했던 말이래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음. 이게 다 이제 다 작가의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 공정 작가님의 고백이고. 되게 처절하죠. 되게 슬프고. 음, 12번 단락을 보면 34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운명의 수용소 출신들은 서로를 알아본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피로 새겨진 수인 번호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투명하나 이미 그 낙인을 찍혀본 사람들은 그것을 본다. 미묘한 냄새로 동족을 감지하는 것이다. 운명의 수용소 출신들. 그래서 서로 알아봤던 거죠. H와 나는. 35쪽에는 H가 이런 말을 해요. 북한에 이제 끌려가서 어, 어떻게 살았느냐고 당신은 내게 여러 번 물었지요. 죽고 싶지 않았느냐고 당신은 내게 여러 번 물었지요. 아니요, 죽겠다 하는 생각은 했지만 신기하게도 죽고 싶진 않았어요. 그 말 알아요? 아우슈피츠에서 자살한 사람보다 지금 도쿄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 희망을 버리니까 살았죠. 아이들이 태어났고 저 아이들을 위해서 살자. 일본에 돌아갈 꿈을 포기하자. 아니, 희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운명이 내 맘대로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돼야 한다는 집착을 버린 거죠.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희망을 버리니까 살았다. 운명이 내 맘대로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돼야 한다는 집착을 버렸다. 그래서 살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요즘에 저는 이 소설 읽으면서 제가 요즘에 제가 이제 내년이면 마흔입니다. 마흔이고 아, 어, 이게 요즘에 어떤 좀 마음이냐면 체념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예전엔 꿈도 많았거든요. 아, 뭐 소설가가 되고 싶어. 아니면 뭐 평론가가 되고 싶어. 이런 꿈이 있었어요. 실제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뭐든 뭐 직장인을 하든 뭐든 할 수 있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체념하게 돼요. 내년에 마흔인데 뭐 이제 내 인생도 끝이구나. 자꾸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희망을 버리고 살아요. 요즘에는 진짜 실제로 희망이 없기도 하고 점점 희망이 줄어들죠. 그래서 그냥 내 운명이 이런가 보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고요. 그냥 집착도 버리고 H 같은 심정이 됐어요. H가 뭐 아니 뭐 북한에 끌려가고 이런 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H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어 제가 봤을 땐 다 그래요. 어른들 특히나 이제 애들은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꿈이라도 꿀 수 있죠. 뭐 나는 나중에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럴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한 40, 50, 40 정도만 넘어가도 꿈이라는 건 되게 좀 우습고 꿈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사는 거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고 좀 뭐 진짜 내 삶을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데 어,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노인정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나 홀로 결혼도 못하고 홀로 늙어버리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설이 더 와닿았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저한테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뭐 H나 뭐 나, 위안부 뭐 이렇게 나오지만 그냥 일반인 저는 뭐 이렇게 뭐 극단적 상황은 아니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되게 평범하게 사는데 평범한 나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날에 한국에 사는 사람인 내가 희망을 버리니까 살았죠. 이런 얘기하고. 요즘에 딱 제가 나는 체념에 갇혀 있구나.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요. 음. 여기 나온 이야기가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 그냥 이렇게 뭐 극단적인 경험을 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음, 평범한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36쪽에 보면 정화를 하죠. 고통은 우리를 불꽃처럼 정화한다. 이게, 공전 작가님은 그, 가톨릭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종교의 힘으로 이겨내요. 그게 참 대단하죠. 이 종교의 힘이라는 게 크기 때문에. 음, 근데 이게 또 전 음, 세계적인 현상이라서요. 음, 사실 아무리 뭐 제가 좋아하는 북유럽 국가라고 해도 이 능력주의의 양극화는 앞으로 이제 더 벌어지면 벌어지지 이게 격차가 아마 훨씬 더 벌어질 거거든요. 음, 그게 당연한 얘기로 전 세계 출산율이 낮아지는 걸 생각하면은 내 아이가 이런 능력의 어떤 뒷받침이 되는 어떤 판도에 있지 않으면 사실상 낳아봤자 어차피 위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 이제 노예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나는 거거든요. 북유럽도 거의 1이나 2에 가까워요. 거의 뭐. 음. 그래서, 어, 하우스님도 어떻게 뭐 요즘에 희망을 버리고, 희망을 품고 사십니까? 버리고 사십니까? 근데 저는 뭐 사실 뭐 그냥 중산층이라고 생각이 해서요. 그냥 뭐 사실 뭐 제가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사실 뭐 완전히 그냥 뭐 날려먹지만 않으면 먹고 살만하다. 그냥 중산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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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겁니다. 네. 네. 정말, 정말 중요해요. 사는데 경제적인
돈, 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희망을 버리는 것 하면서 37쪽에 보면 파도가 치면 파도를 거스를 수가 없고 그냥 파도 따라서 내 몸이 그냥 가는 거죠. 파도에 휩쓸려서 그게 운명이라고 그러면 운명의 파도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소설에 참 이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45쪽에 가면 토마스 만의 토니오 크레거의 구절도 나와요. 그래 어쨌든 한 인간이 성장해가는 것은 운명이다.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성장한다는 거죠. 음, 그리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이렇게 소설이 끝나는데 좀 저는 이제 제 감상을 얘기했어요.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중요한 뭐 지점들 다 얘기했고 하우스님은 좀 이 소설 관련해서 더 얘기하실 거 있으면 뭐 자유롭게 해주시죠. 그래서 아주 뭐 잘 쓰여진, 어,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소설 중에서도 문학적인 어떤 느낌을 가진,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이런 어떤 담론을 또 할 때는 이런 고통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는 뭐 아주 전체적으로 잘 보고 있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음, 그, 네. 네, 말씀하세요. 게다가 이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는 담론 또한 굉장히 빛이 나는 이 소설에서 어, 빛은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 느낌의 아주 강렬한 좋은 어떤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도 작가님은 아까 뭐 희망을 버렸다 얘기하지만 희망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어둠의 빛을 이어본 적이 없다. 이런 신념이 있잖아요. 어, 근데 인간이 음, 뭐 희망을 버렸다 그래도 이런 신념마저도 버릴 수 없으니까. 저도 그죠. 저도 어둠의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믿죠. 일단 이 소설은 여기까지 하고 대상 탈만했다. 어, 생각하고 자, 진지한 남자 보겠습니다. 자선 대표작이에요. 자,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음. 저는 사실 이거는 뭐 약간의 어떤 작가가 이제 조금의 어떻게 보면은 좀 치기 어린 목소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치기 어린, 음. 좀 부정적인, 왜냐하면, 네, 예.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평론가나 작가들도 많고, 어, 심지어 뭐 전시를 이제 해도 제 주변의 사람들, 이제 미술과 애들도 보고, 뭐 문화청작과 애들도 보면은 정말 자신이 이제 그렇게 뭐 15년, 20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갈고 닦은 소설들, 그리고 미술들이 결국에는 그냥 뭐 전시회에 한 번 그냥 한다라고 없어진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게 많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어떤 젊은 평론가들이 이제 그의 성공을 듣고 두 부류로 갈라져서 열성파, 상업적 성공, 뭐 비판적 지지자 이렇게 나누는 담론이 있기에 소설이 그건데요. 결국에는 이것조차 사치이다. 제가 보기에. 음,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첫 문장이 그는 화가였다잖아요. 그러니까 한 남자, 화가 이제 무명이었다가 좀 유명해졌죠, 나중에. 유명해졌다가 이제 나중에 또 몰락하고. 근데 그런 화가의 삶을 일대기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뭐 관찰자 시점으로 다루고 있는데 재밌는 게 이 이 이 화가는 어 이 화가 이 일종의 풍자 소설인데 주변에서 막 이 화가를 막 띄우기도 하고 막 근데 이 화가를 막 죽이기도 하잖아요. 주변에 막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오해하고
뭐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막 이상하게 막 기사를 쓰고 평론가도 그렇고 그런 그런 것들을 일부 작가는 공정 작가님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이 화가는 뭐 소설가도 될 수 있고 음악가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공정 작가님 본인이 겪은 일 같기도 하고 그걸 이제 화가에 빗대서 어 누구나 근데 유명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일들을 겪을 것 같아요. 유명하다는 이유로 되게 오해를 받는 거죠. 근데 그런 에피소드들을 좀 해학적으로 읽다 보면 되게 웃겨요. 아니 뭐 저런 이유로 저 화가를 싫어한다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되게 사람들이 화가를 몰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는 게 재밌었어요. 쏠쏠하고 풍자 소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젊은 작가상 할 때도 이런 류의 소설을 이제 본 적이 있긴 하죠. 어떤 이런 화가 같은 인물을 내세워서 화가가 이제 이렇게 몰락하는 그런 걸 이제 비슷한 소설이 몇 개 있어요. 저희가 본 것 중에서도 젊은 작가상에서도. 근데 저는 이제 이 작품이 근데 이게 풍자잖아요. 풍자. 풍자면은 물론 여기 나오는 에피소드도 다 재밌어요. 좀 재밌긴 한데 이 소설의 단점이 뭐냐면 너무 길어요. 읽다 보면 아니 이거 한 좀 쳐내고 한 진짜 한 절반 정도 쳐내고 좀 좀 이렇게 다이어트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장이 좀 이렇게 좀 장황하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하우스님 어떠세요? 이게 좀 느낌이랄까 이런. 음.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확장이 잘 되진 않는 게요. 그런 작가의 어떤 유명세, 상업적인 어떤 바탕이냐, 어떤 전지적인 뭐 작가의 어떤 시점이냐, 이런 거가, 그러면 연예인들이 이제 등장하고, 뭐 룸살롱, 연예인, 그리고 그런 어떤 숭배를 받고 있는 어떤 대상들, 그리고 그런 술자리, 입방아, 소문,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어떤 이 소설의 물꼬를 또 트여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에는 인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그죠. 유명인, 그죠. 인기인,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뭐 유튜브나 뭐 연예인들이나 심지어 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이제 하기도 했고, 이게 또 사회적인 뭐 전체적인 어떤 자살률도 1위이긴 하지만 특히나 연예인이 많이 죽었거든요. 제가 음. 그냥 세어봐도 1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명한. 댓글 이런 것 때문에 그 죽었던 그 연예인 그 많이 저희가 종종 봤죠, 저희가. 네. 음. 네. 그래서 뭐 이런 담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사회의 어떤 사실 가장 지금의 우리의 어떤 당면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금 어 제가 보기에는 잘못 건드린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건드릴 거면 이게 제대로 건드려야 되거든요. 음. 근데 여기 좀 희화화해서 표현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이 진지한 남자가 이제 화가죠. 화가가 유명해지게 된 그 에피소드를 좀 잠깐 보면은 어 55쪽을 한번 이 이 화가는 일그러진 부추어라는 작품을 판화를 만들었어요. 뭐 손이 잘린 부처, 발이 잘린 부처 뭐 이런 부처를 어쨌든 작품을 낸 건데 이 화랑에 55쪽이 이제 중간에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화랑의 아가씨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여주 땡땡사 여신도들이 때를 지어 화랑에 들어선 것이 전시회가 마무리되기 바로 이틀 전의 일이라고 했다. 그들은 강남에 사는 한 보살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며 하면서 어쨌든 파나를 샀어요. 근데 이 파나가 이제 한 강남에 사는 여신도의 말에 따르면 일그러진 부처를 부엌에 한 점 걸어 놓으니 품위와 교양이 갑자기 집안에 가득 찬 기분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처의 얼굴은 하도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날 뻔했으며 자주자주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강남에 사는 그 여신도는
고행하는 부처 파는을 통해 아이들과 남편의 반찬 투정을 막은 것이 가장 큰 효과였으며, 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그 부처의 얼굴이 하도 흉측해서 밥맛이 떨어지는 바람에 허리가 1.5인치나 준 일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효과였다고 했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근데 이 소설 전반적인 톤이 이래요. 이거는 의도가 하나는 웃기고 싶은 거죠, 독자들을. 이제 박민규 작가님처럼 웃기고 싶은 거예요. 코미디 이제 우습게, 그러니까 이 아가 이제 이 여신도들을 우습게 만드는 게 풍자하는 거죠. 웃기고 싶은 건데 이에 과연 효과가 있었나? 근데 이런 에피소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좀 말도 안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이런 판을 걸어놓고 뭐 이런 다이어트를 뭐 반찬 투정을 맞고 뭐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에피소드인데 이런 에피소드가 계속 나와요. 이 소설의 톤이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 이런 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성공적인가 혹은 실패했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담론은 아주 흥미로운, 게다가 좀 굉장히 좀 재밌는, 그리고 대놓고 비판하는. 특히나 이거는 그냥 애초에 그냥 강남에 다니는 그런 몰지각하고 이제 무능하고 정말 그냥 뭐 다이어트나 이제 생각하는 막 니체 뭐 망치로 두드리듯이 정말 대중의 그런 것들을 무참하게 그냥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거는 이거 이렇게 쓰면은 거의 뭐 니체 그런 어떤 대중들인 마린들이다, 몰지각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대놓고 비판을 해서 저는 좀 이거는 깜짝 놀랐는데 아니 저도 물론 이제 니체를 좋아하긴 하지만 음. 음, 그래서 뭐 이런 톤은 성공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거는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통쾌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왜냐하면 음, 사실 뭐 인간이 뭐 다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뭐 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제 문화적인 어떤 삶에 훨씬 더 행복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어떤 고통이나 이제 세계의 어떤 문제인식이나 뭐 다양한 어떤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내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에서 막 내려보다 볼 때는 정말 한심하다 느낄 수 있는 게 아무런 그런 세계적인 어떤 인식 없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세계에 대한 아무런 이제 어떤 성장이나 뭐 밑바탕이 되는 어떤 그런 인식이나 뭔가 세계에 대한 그런 같이 평등 의식 없이 이제 혼자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뭐 된다는 것은 굉장한 희화와 그 안에 갇혀진 엄청난 음. 획폭이죠. 네, 일단은 획폭입니다. 어쨌든 이런 톤은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음, 저는 뭐 좋죠. 네. 이런 에피소드들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좀 말도 안 되는 네, 이제 독자들에게 어떤 어, 풍자를 보여주는 거죠. 음. 우리 근데 이 화가가 정말 많이 이제 화가를 보여준다기보다 화가를 둘러싼 그 소비자와 평론가, 뭐 기자, 근데 평론가와 기자들이 이 화가를 막 이렇게 어떻게 막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화가가 막 휘둘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적나라하게 잘 보여준 거 아닌가. 60쪽에도 뭐 보수적 중진 평론가가 어떻게 썼더니 화가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하고 뭐 신참내기 여성지 기자가 있었다. 근데 이 기자는 어, 또 어떻게 쓰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은근히 많아요. 이 소설은 다 그런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져 있고 음, 그죠? 소문에 소문이 나고
음. 그리고 이 화가가 그렸던 작품들은 복사가 돼서 짝퉁들이 막 전국에 뿌려지고, 그러니까 이 화가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몸살이 나고 그래요. 너무 많이 휘둘려서 평론가나 기자나 주변 사람들에 너무 휘둘려가지고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소설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소설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죠. 창작자가 이렇게 한 창작자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어, 또 죽어갈 수 있다. 주변의 말들로 인해서 이런 걸 정말 잘 보여준 그런 소설 아닌가. 그리고 이 불교 판화를 이제 불상 부처님 얼굴 뭐 부처님을 하는데 66쪽에 보면 어떤 일간지 기자가 야 혹시 그거 기독교 신자라면 참 재밌지 않겠느냐 농담을 했는데 요걸 누가 받아가지고 잡지사에서 실제로는 기독교 신자였던 그 화가의 독점 고백 불교계 신도들 충격에 휩싸여 이런 제목으로 낸 거죠. 광고를. 그러니까 막 또 난리가 나고 뭐 이런 난장이 벌어집니다. 응, 응. 주변 사람들의 말들은 엄청 많고 그래서 69초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는 그 후로 술자리에서 인사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었고 인사를 하면 또 한다고 뭐라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되게 교만하다 그러고 술잔을 돌리지도 안 돌리고 혼자서 마시지도 못한 채 불안하게 사람들 눈치만을 살폈다. 유명인들 이럴 것 같아요. 정말 이럴 것 같아. 뭐 이런 에피소드가 가득한 그런 소설입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뭐 음, 그리고 문화부 장관 얘기도 나오는데 70쪽에 보면 문화부 장관은 그러니까 이제 뭐 예산이 남아서 문화부 장관은 그 정도 일이야 자네가 알아서 하라고 화를 냈고 차관은 돌아와 국장에게 화를 냈으며 국장은 과장에게 과장은 주사에게 주사는 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신참내에게 화를 내며 그 정도의 일은 자네가 알아서 하라고 소리쳤다. 신참내기는 한운 수 없이 이 예산을 어디에 쓸까 궁리하다가 조카가 글짓기 하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어 남은 예산 모두를 상금으로 걸고 미술에 대한 아무 글이나 공모함이라는 기사를 신문에 냈다. 이것도 풍자죠. 대놓고 풍자하는 건데, 어, 이런 것도 재밌어요. 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튀고 싶어가지고 글을 쓰죠. 튀려고만 애쓰는 이 시대 미술을 슬퍼함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심사위원들이 뽑아줘요. 음. 네, 우프다. 75쪽에 보면 전시회가 열렸는데 불교 신도에는 부처를 그려 돈을 번 그가 기독교도인 것이 괘씸해서 오지 않았고 기독교 신도에는 그가 기독교도이면서 부처를 그리는 것이 못마땅해서 오지 않았다. 여자들은 그가 오래도록 사귀어오던 여자를 성공하자 버린 것에 대해 분개해서 오지 않았고 남자들은 그가 잘생긴 것이 기분 나빠 오지 않았다. 이발소 주인들은 그의 그림의 모작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므로 오지 않았고 평론가들은 튀려고만 애쓰는 이 시대의 미술의 타락한 표본인 그 화가의 전시회라서 오지 않았다. 화랑 주인은 한물간 그를 아직도 믿고 있었던 자신의 경영적 무감각이 화가 나 오지 않았고 그는 중병이 나 누워 보여서 오지 않았다. 이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음, 되게 재밌죠.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5번 단락까지 가면 그가 죽었다. 아깝게 요절한 우리 시대의 마지막 진정한 화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버리죠. 그가 마치 죽은 것처럼. 음. 그렇게 해서 뭐 끝납니다. 78쪽에는 이런 말도 나오죠. 불교계에서는 그가 기독교도임을 숨겨서 천벌을 받았다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기독교도이면서 우상인 부처를 그렸으니 천벌을 받았다고 하고 여자들은 그가 순정한 옛 애인을 버려서 천벌을 받았다고 했으며 남자들은 조금 잘생긴 걸 가지고 뽐내다가 천벌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그가 예전에 사귀던 애인들은 맹세를 지키지 않아 천벌을 받았다고 말했고 그에게 돈을 꾼 친구들은 그가 돈을 그냥 주지도 않고 빌려준 죄로 천벌을 받았다고 했다.
모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이게 이제 좀 유명인 연예인의 숙명인가? 이게 끝나요. 그는 진지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죽었을까? 자, 이 진지한 남자라는 이 소설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어, 어떻게 보면 아주 뭐,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층위는 그렇게, 깊지 않은, 혹은, 그런 어떤 비극을 또 우리가 발견하는, 뭐, 정기보 예전에 그런 어떤 소설도 읽었는데요. 그런 어떤 작가의 아, 맞네요. 어떤, 우리 예, 모두의 전기본가? 그 기억나네요. 딱 네, 그런 느낌이죠. 네, 네. 그거랑은 또 다르게, 네, 그런 느낌이죠. 거기에 또 정기보라는 인물은 자신의 어떤 그런 예술 안에 이제 고립되어서 맞아, 그리고 맞아. 그게 그 이장욱 작가님이 이제 그 인물 캐릭터 정말 잘 다루시잖아요. 근데 음, 그거랑 좀 뉘앙스는 다른 것 같긴 해요. 그건 인물에 되게 초점이 맞춰졌고, 요거는 이제 인물보다는, 물론 인물도 여기 나오지만, 인물 주변에 막 말들, 막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졌으니까 좀 다르죠. 음, 그래서 이런 어떤 사실 뭐 술자리나 소문이나 그리고 이제 집중돼서 이제 사실 뒷담화를 하는 그런 문화가 사실 뭐 일본, 한국, 중국이 워낙 이제 좀 심하기도 하고 특히나 사회가 되게 이제 고립되어 있거든요. 뭐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못하는 건 당연하고 음, 원래 그랬으니까 뭐 부모님 말 잘 들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의 상식적인 세계를 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차피 해결이 안 돼요. 네, 어차피 뭐 몇백 저는 년이 가도 네. 이게 이제 공정 작가님의 두 단편을 봤잖아요, 저희가. 네. 어,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이 공통점이, 아, 이분은 이게 글쓰기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지한 남자만 봐도 똑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아까 이제 우리 모두의 전기보 그 이장욱 작가님 소설 또 주제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글이 나오잖아요. 아, 근데 공정 작가님은 확실히 대중적인 감이 있으신 것 같고, 글을 어떻게 써야지 또 일반인들이 이거를 좀 재밌게 읽으면서도 또 나름의 메시지, 그 사회적인 그 PC하다 그러죠, 요즘에. 올바른 그런 좀 정의로운 메시지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아시는 것 같아요. 맨발로 글목을 돌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막 나열하면서도 근데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죠. 독자들한테 주제가. 아, 글쓰기도 전략이다. 근데 그 전략을 공정 작가님은 잘 쓰신다. 잘 쓰신다. 근데 다만 문장의 네, 세련됨, 예, 말씀하세요. 예. 네. 아이고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을 사회적 지적인 것들을 잘 쓰시는데요. 음, 저는 역으로 생각해서 아, 예. 그러면은 이런 뭐 어, 공자부터 이제 성리학부터 발전한 방식이 예. 과연 단점만 있을까? 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이제 서로의 어떤 약간 페노티커처럼 감시하는 구조지만 그럼에도 어 나이가 들면은 그리고 좀 수명이 높아진 것 같긴 한 게요. 나이가 들면은 오히려 끼어들 여지가 많다. 잔소리를 할 수 있다. 음. 그러면은 수명이 늘어난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공지영 작가님, 근데 그, 하우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공지영 작가님의 그 문장력이랄까, 문체랄까, 어떻게 보세요? 잘 쓰시는 작가님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문장력 같은 경우에는 음, 뭐 평범하죠? 사실. 그렇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도 이제 그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냥 아는 지인인데, 야, 공지영 작가님
그 원래 잘 못 쓰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분 원래 잘 그렇게 못 쓰는데, 그냥 인기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래? 뭐 평, 평범하다. 문장력이 평범한데, 평범하다. 파우스티는 그렇게 보시는 거죠? 다만 이제 뭔가 이제 그런 어떤 매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평범하고도 좋은 문장이 있을 수 있고 평범한데 아무런 매력이 없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진짜 네. 우리가 이거 누가 봐도 문장 잘 쓴다 이런 작가님들은 뭐 김훈 작가님이나 아니면 김애란 작가님 어떤 천재성이 있거든요. 아니면 뭐 한강 작가님 뭐 이런 분들 묵직하기도 하고 신경숙 작가님 뭐 그죠? 우리가 아는 걸출한 작가님들 있죠. 문장력이 뛰어난. 근데 물론 이제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 무난한 문장이지만 또 공중 작가님만의 어떤 또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런 또 문장이 제가 뭐 하루키도 이제 이런 문장을 잘 썼다고 하는 게 사실 이게 되게 달리는 문장이거든요. 달리는 문장이다. 좋네요. 달린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안에 뭐 숨김 같은 것도 없고, 맞아요. 솔직하죠. 예, 그리고 어떤 하나를 이제 물고 늘어지는데 아, 그런 것들 구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냅다 달리는 문장인데, 맞아요. 이런 말들이 더 중요하죠. 예.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저도. 네. 음, 그거 자체가 구조가 됐고 여기서는 충분히 문학성이 나올 수 있는 게요. 음, 뭐 하루키라고 냅다 그냥 달리는 문장 쓰면서 구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음, 이 어떤 그 긴박한 어떤 추리극 음, 그리고 내가 뭔가 관찰하는 어떤 장소의 어떤 그런 변환 그리고 이제 하나의 어떤 카메라가 어떤 영화적인 어떤 스케일로 쭉 이제 뭔가 급박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사실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좀 스릴 있고 뭔가 영상미가 있고 음. 어, 이런 어떤 느낌이죠. 저는 이제 그게 공지원 작가님 글 읽다가 되게 진지한 남자 요 부분에서 좀 장황해진다. 글이 더 짧게 이게 축약해서 쓸 수 있는데 좀 쓸데없는 문장들 이렇게 문장을 좀 쳐내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싶기도 하고 전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문장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글 읽을 때 쑥쑥 읽어 나가잖아요. 근데 문장이 좀 걸리는 이게 안 좋은 의미로 읽다가 이 문장을 왜 이렇게 썼지? 그러니까 좀 더 다듬어서 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할 때 그 작가님 이름을 까먹었네요. 어, 어, 아비가 돌아왔다. 누구였죠? 아, 뭐 달려라비요? 달리라. 누구였죠? 아, 김혜란? 김연한 작가님. 김연한 작가님 문장을 제가 이제 진짜 막, 극찬을 한 게 있어요. 실제 읽으면서, 문장을 이렇게 써야 돼. 기억나시죠? 근데 실제 잘 썼거든요. 되게 압축적으로. 아니, 이 상황을 다른 작가면 막 장황하게 썼을 텐데, 이렇게 짧게, 임팩트 있게 쓴다고? 근데 그런 게 안 보여요. 공대현 작가님 글에서는 그 정도의 뭐 압축이랄까? 뭔가 강렬한, 이런 임팩트 있는 문장은 안 보이고, 좀 이렇게 늘려서 쓴다는 느낌이랄까? 근데 좀 아쉬웠어요. 이건 저의 네. 느낌입니다, 그냥. 이게 어, 어떻게 보면은 응, 사실 이렇게 또 쓰는 어떤 작법은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다는 거는 사실 희소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노벨상이나 여러 가지 뭐 위대한 작가들을 보면은 그리고 특히나 응, 철학도 그렇게 응, 보면은 희소성 이상의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그쵸. 굉장히 문장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멈춰 있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보면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보면은 이거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걸로 누가, 이제 네. 공지영 작가님이요? 아니요, 아니요. 그
보통 이제 뭐 이제 대작가를 칠 때 아, 네, 대작, 지금 네, 대작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네, 저 멈춰 대작, 있는 문장 예, 예,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대작, 예, 이게 오만과 편견이라고 해서 음, 사실 뭐 그때 이제 당대 어떤 폭풍의 언덕이랑 제이네어랑 오만과 편견이 사실 뭐 별로 문학상이 없는 작품이었으면은 그대로 그냥 작가 중 그냥 모르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 중 하나로 그냥 남았을 텐데 뭐 그냥 뭐 그때 이제 잘 유복하게 살았던 음. 사교계의 하나 한 명 인물이었던 근데 이제 그게 몇백 년이 지나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문장의 뭐, 압축이랄까, 축약이랄까, 그러니까 장황하게 쓰지 않고, 이렇게 진짜 깔끔하게 쓰는데, 너무 빛나는 문장들이 있어요. 김혜란 작가님의 문장가처럼. 어, 아마 저도 이제 많이 읽다 보니까 김혜란 작가님처럼 쓰는 문장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공지영 작가님의 문장도 잘 쓰신 거긴 한데 이게 비교가 되니까 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거고요. 자, 혹시 뭐 이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끝낼 때가 됐는데요. 네. 아, 네네. 뭐 저도 굉장히 좀 저는 첫 번째 소설이 굉장히 좋았기 아, 때문에 그죠. 좋았습니다. 맨발로 글목을 돌다. 대상 네. 탈만했다. 응, 와 거의 뭐 하루키의 어떤 여러 가지 음, 매력적인 어떤 부분들을 뭐 사실 조금 이제 하고 굉장히 진지한 음. 그런 담론을 세계적인 담론을 다 아니 말하고 뭐 있기 때문에 주제도 좋았고요. 에피소드 중간중간에 나온 에피소드도 참 좋았고 다 네,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공지영 작가님의 그 문체로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를 뽑아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후에 우수상 좋은 작품 많습니다. 정말 기대돼요. 이후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